이번에는 증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코뿔소라고 하면은 계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이 점점 빠르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코뿔소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들이받아서 다친다, 큰 위험에 빠진다, 이런 용어입니다. 보통 이러죠. 저 멀리서 코뿔소가 달려와요. 그러면은 뭐, 아니, 나중에 천천히 피해도 돼. 아니면 언젠가 내가 다시 맞춰서 화살을 날려서 맞출 수 있어라고 했는데, 너무 느긋하게 대응을 하다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고, 부랴부랴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그래서 바로 치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이 회색 코뿔소의 위험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번에 연준에서 파월이 이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가 있었지만 괜찮다. 아직 연평균 2%니까 문제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연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늑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회색 코뿔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회색 코뿔소는 세계정책연구소 대표이사 미셸 부커가 2013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이고요.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스완이라고 있습니다. 어, 정말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사태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우리는 흰 백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검은색 백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니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한니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군대를 몰고 이제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요. 근데 이탈리아 길에서는 그 해안가 길목만 딱 틀어지고 있으면은 스페인 군대가 쉽게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집정관 스키파운가요? 나와가지고 여기 해안가를 막습니다. 여기는 돌파 못해. 여기만 지키면은 한니발은 올 수가 없어. 로마로 올 수 없어라고 딱 막아놨는데 한니발이 블랙스완을 펼치죠. 한겨울에 코끼리 같은 막 부대를 몰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갑니다. 9만의 대군을 몰고 알프스 산맥을 겨울에 넘었다. 당연히 많은 병력이 죽었겠죠. 3만 이상의 병력이 죽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결국은 북쪽의 갈리아 지방으로 돌아왔고 후방에서 따라하고 나타나자 로마군은 멘붕에 빠졌죠. 부랴부랴 이제 와서 싸우려고 했지만 이미 벌써 멘붕에 빠진 군대는 사기가 꺾여버렸습니다. 한니발이 격파를 해버리죠. 그래서 스키파워는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고 잠시 멈춰 있었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집정관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니발과 붙었지만 여러 차례 패전 끝에 로마가 함락당할 뻔한 위기까지 갔었죠. 이 블랙스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블랙스완들이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말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던가 뭐 2015년에 다른 사태들도 막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사태들은 오히려 블랙스완에 해당되지 않고요. 진짜 블랙스완에 해당되는 경우는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 사태였던 거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이거를 예상했었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 동조했던 사람이었겠죠. 갑자기 닥쳤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고 순식간에 장이 무너졌다가 V자로 반등을 하게 된 사태고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 같은 경우는 블랙스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회색 코뿔소에 가깝습니다. 2006년부터 2005년, 2006년부터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CDO라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거기에 CDS까지 나왔고요. 이미 벌써 CDO 시장이 수천조에 달하는 시장으로 엄청나게 커졌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망하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망하지 않는데 고수익을 주는 투자라고 인식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려왔었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동시에 뻥 하고 터졌죠. 근데 이거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뭐 마이클 벌이라던가 많은 또 이제 공매도를 했었던 세력들이 있었고 여기서 빅쇼트라는 영화의 주제처럼 여기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블랙스완이 아니라는 거죠. 회색 코뿔소였습니다. 다가올 문제가 뻔한데 월가나 정부가 대처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터졌던 것이다. 그게 회색 코뿔소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던 뭐 국가부도의 날 영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IMF의 과정을 보면은
IMF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태국부터 외환위기가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하나, 둘,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분명 두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이 외환 관리를 그때 잘만 했다 하더라면은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두 나라의 외환위기가 당하는 상태를 보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라는 거죠.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다가 당했다. 이것들이 회색 코뿔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시면은 분명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회색 코뿔소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가에서도 지금 증시가 또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잠시 정체되어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가 약간 주춤하고 기업들 디폴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회색 코뿔소가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곳은 굉장히 투자가 매력적이고 성장하는 곳이지만 기업 부채라던가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증시 부양을 위해서 또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 서부 발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성장 중심 개발이랑 분산 개발이 있어요. 지역 거점 개발을 하는데 성장 중심 개발을 하면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과 이 농촌 지역 간의 갈등이 많고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쪽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산업을 진출해서 사업 다각화, 세계적인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조선 굴기, 반도체 굴기, 뭐 디스플레이 굴기, 뭐 굴기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많은 부채를 동원해서 빌려줬죠. 그런데 결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반도체도 22조짜리 투자했던 것도 결국 파산 선택을 했고요. 조선 굴기도 실패로 끝났고요. 생각보다 막 많이 성공한 굴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기업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아서 하다가 부채를 많이 떠안게 됐었고 그 부채에 대해서 계속 지방은행이라던가 중앙정부가 돈을 빌려줘야지만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계속 나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도 뭐 중국 정부가 계속 돈을 보태주면서 살려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작업이 디폴트를 유도해서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회색 코뿔소가 돼서 한꺼번에 문제와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시 거품, 부동산 거품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부동산 투기 바람이 어마어마하고 어느 수준이었냐면 뭐 경쟁률, 청약 경쟁률은 뭐 우리나라 뭐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지금 이 투자가 왜근데 뭐 좀 어려우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싸다. 서울 부동산 투자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역 각지에다가 거점 기지, 뭐 동남아시아 거점 기지에다가 계속 부동산들을 매입하고 있어요. 이 손들이 굉장히 큽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그 나라에 있는 중국 공상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담보로 어떻게 하냐면은 본국에 있는 자산과 연대 보증 형태로 담보를 걸어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데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미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과 미국도 그런 형태로 큰 경제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거품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게 계속 더 올라올 건데 이거를 얼마나 더 강하게 규제하느냐가 중국이 두 번째 회색 코뿔소를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그림자 금융입니다. 뭐 알다시피
이제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영 기업들이라던가 뭐 다른 기업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이름으로도 빌렸지만 이 은행이 다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들도 한번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호세코프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채권 수익률이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 물가가 오른 게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고용률이 올라올 때까지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방치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도 회색 코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당장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래도 한 두 달, 세 달 이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 지켜보고 나서 대응하겠다라고 되면은 그때는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멈춰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회색 코뿔소에 우려될 만한 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돈을 풀고 있고 부양책을 하고 있고 이제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린 뉴딜이라던가 디지털 뉴딜에 또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경제 효과를 발휘해서 고용이나 경제 지표가 많이 좋게 돌아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고 돈은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한 상태에 돈만 뿌려서 증시나 부동산이 버블이 일어나고 물가가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한국도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질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대선이랑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올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회색 코뿔소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블랙스완의 상황보다는 회색 코뿔소에 대응하는 것이 더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